당신이 지금 지갑 속에 들고 있는 돈, 그건 진짜 돈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빚 위에 만들어진 숫자일 뿐일까요? 전 세계가 떠안고 있는 부채는 무려 300조 달러. 지구상 모든 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부의 총합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진짜 채권자도 없다는 것. 모두가 동시에 빚쟁이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미국은 36조 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 돈을 빌려주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만 7,500억 달러나 들고 있지만 정작 자국은 18조 달러가 넘는 부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모든 돈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시스템은 사실상 빚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착시 마법입니다. 국가들은 빚을 내서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이 또 다른 빚으로 이어지죠. 마치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빚을 갚는 것처럼요. 개인이라면 이런 구조는 파산으로 이어지겠지만 국가와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게임이 정상적인 운영 방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진화 결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 시스템의 가장 깊은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이름은 부채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아무도 멈출 수 없는지 이제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600년대 영국이 네덜란드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채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했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왕실 금고가 텅 비었고 귀족들마저 돈 빌려주기를 거부했거든요. 정부는 시민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붙여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국가들은 세금을 올리거나 왕실 보물을 팔지 않고도 엄청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런 차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전후 재건까지 모든 것이 빌린 돈으로 이뤄졌죠.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달러는 금과 연동됐지만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이 더 필요했어요. 문제는 금의 양은 한정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71년 닉슨이 금 본위제를 폐기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돈은 더 이상 금이나 실물 자산에 기반하지 않게 됐어요.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불안지폐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국가들은 차입이 단순히 전쟁 때만 쓰는 수단이 아니라 평시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학교 짓기, 도로 건설하기, 경기 침체 극복하기 등 모든 것이 빌린 돈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책 도구가 됐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300조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100만 달짜리 지폐를 차곡차곡 쌓으면 30층 빌딩만큼 높아집니다. 10억 달러면 지구 대기권까지 닿을 정도죠. 그런데 300조 달러라면 달까지 50번 왕복할 수 있는 높이예요.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대체 누가 빌려주는 걸까요? 놀랍게도 답은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은 금고에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투자처 중 하나가 바로 국채입니다. 왜 은행들이 국채를 좋아할까요?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처럼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정해진 이자를 꾸준히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정부가 금리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198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5% 넘는 고금리를 적용했고 2020년 코로나 시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1% 미만까지 내렸죠. 하지만 채권을 한번 사면 만기까지 이자율이 고정되니까 나중에 정부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괜찮은 조건이죠. 은행만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연금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등 큰 돈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으로 돈을 늘리면서도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저축이 정부의 차입 자금으로 돌고 도는 은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돈을 빌린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여유 있는 곳에서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정부가 채권 이자를 지급하면 그 돈은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투자자들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채권을 삽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시스템인 셈이죠. 차용자에서 대출자로, 다시 대출자에서 차용자로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순환 구조는 국가 간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미국 부채의 30% 정도는 해외에서 나오는데 외국 정부나 은행들도 여유 자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거든요. 마치 일본의 저축이 네덜란드 대출이 되고 네덜란드 저축이 브라질 대출이 되고 브라질 저축이 다시 미국 국채로 들어가는 식으로 말이에요. 세계의 부채는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 아닙니다. 돈이 저축자에서 차용자로 다시 저축자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가까워요. 그 과정에서 돈은 형태만 바뀔 뿐 실제로는 시스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들은 언제 이 빚을 갚을 생각일까요? 사실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는 거죠.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현재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까요? 왜 세상은 빌리기를 멈추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부채를 중심으로 짜여 있거든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부채가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면 그 돈이 경제 전체에 돌아다녀요.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고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경제를 계속 확장시키고 모든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죠. 중국 정부 지출의 19%, 즉 5원 중 1원은 빌린 돈입니다. 미국은 더 심해서 25% 정도를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는 교육과 복지에 쓰는 돈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만약 정부가 갑자기 빚내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출이 줄어들고 경제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이 막힙니다.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경제를 키우던 바로 그 순환고리가 거꾸로 돌면서 모든 사람의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리스가 좋은 예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그리스 국채 사기를 갑자기 멈췄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리스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쓸 돈도 금세 바닥났습니다. 공무원 4명 중 1명이 해고됐고 임금은 30%나 떨어졌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GDP가 25%나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모두가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긴축을 약속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지출은 계속되고 차입은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때로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해요. 2020년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지출을 멈추고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이때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만큼을 대신 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금도 제대로 못 내는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빌려서라도 돈을 써야죠. 2020년 미국 정부는 단 1년 만에 3조 8천억 달러를 빌렸어요. 미국 경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중국, 유럽, 그 밖의 모든 경제권도 똑같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빌린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부가 이미 경제 운영에 걷어들인 돈을 다 쓰고 있다면 옛날 빚 갚을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뻔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거예요. 이런 부채는 절대 시스템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부유한 나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들의 채권은 안전하다고 여겨져서 낮은 이자로 계속 빌릴 수 있거든요. 부채 갚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출 비용이 높을수록 굴려나가기도 더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빚이 저절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과거 대출의 이자만 감당하려고 계속 새로운 빚을 져야 하는 함정에 빠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왜 그냥 빚 내기를 멈출 수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부채가 사실은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었거든요.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영원히 버틸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순환이 원활해 보여도 표면 아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부도 언급하기 꺼려하고 사실 아무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위험 말이에요. 결국 300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의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현대 문명이 돌아가는 엔진이자 동시에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이에요. 이 시스템은 안정이 아닌 끊임없는 움직임, 즉 차입과 대출, 그리고 재투자가 반복되는 끝없는 순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국가들이, 기업들이 동시에 이제 그만 빌리자고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는 서서히 식을까요? 아니면 단숨에 붕괴할까요? 아무도 그 답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 바로 그것이 이 시스템의 가장 두려운 진실이자 우리가 부채라는 이름의 세계에서 결코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